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난 뒤 제 손에 남은 건 허물어져 가는 낡은 시계 수리점 하나뿐이었지요. 한편 우리 아들은 서울 시내 새로 지은 비싼 아파트를 상속받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그러더군요. 어머니, 마포 아파트는 저희 부부가 들어가 살 거니까 바로 비워주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갈 곳 없는 저는 결국 남편이 평생 애지중지하며 지켜온 그 낡은 수리점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수리점에서 우연히 숨겨진 문 하나를 발견했고 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답니다. 남편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영정사진 앞에서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상주로서 슬픔에 잠겨 있던 아이였는데 지금 제 앞에 앉은 아들의 얼굴은 전혀 다른 빛을 띠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믿기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마포 아파트는 저희가 쓸 테니 바로 비워주세요. 잠깐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들의 입술만 멍하니 바라봤지요. 하지만 아들은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 저는 간신히 한마디 내뱉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갑자기 제 목소리는 속삭이듯 희미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짧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제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강남에 집 한 채씩은 다 해줬어요. 전 강남 아파트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포 아파트면 충분하다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제게 평생 삶의 터전이던 집이 아들에게는 그저 친구들과 비교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라니.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 영희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맞아요. 지금 아파트만 비워주시면 저희가 다 정리할게요. 어머님은 방 2칸짜리 빌라 전세로 들어가시면 딱이에요. 혼자 지내시기 더 편하고 비용도 덜 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끝만 부들부들 떨리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지요.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애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포 아파트가 저희한테 꼭 필요해요. 어머닌 그냥 빌라로 가시면 됩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아들의 얼굴은 겉보기엔 침착했지만 그 안에 깔린 확신은 돌처럼 단단하더군요. 이미 모든 걸 결정해 놓고 저에게 통보하는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는구나. 남편과 함께 지켜온 세월이 한순간에 아무 의미 없어져 버리는구나. 눈물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입을 열었다간 울음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무력하게 앉아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없는 사람인 양 계속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눴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 한켠에서 아들이 전화를 걸더니 이삿 날짜까지 잡고 있더군요. 네. 내일 모레 오전으로 해주세요. 집 크니까, 네. 제 짐은 포장이사로 부탁하고요. 향 냄새가 채 가시지도 않은 장례식장에서 벌써 이사를 논하는 소리를 듣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방금 돌아가셨는데 물건 정리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잖니. 그리고 아직 마음의 준비도. 제 작은 목소리는 공기 중에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끊고 돌아서더니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유품을 어머니 혼자 정리하시기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괜히 스트레스 받다가 허리 디스크 더 나빠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포장이사 업체를 불렀어요. 며느리 영희도 곧장 덧붙였지요. 맞아요, 어머님. 포장이사 비용이 30만 원 더 비싸지만 저희가 그 정도는 해드리려고요. 어머님 편하시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지요. 날 편하게 해주려고. 설마 날 빨리 내쫓으려는 거겠지. 가슴이 먹먹하게 졸여왔습니다. 아직 남편의 옷에 손도 못 대봤고 낡은 시계 하나 만져볼 새도 없었는데 그들은 벌써부터 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떨군 채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목소리가 떨리면 그것조차 제 약점이 될까 두려웠거든요. 발인이 끝나고 이틀 뒤 포장이사 직원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현관 앞에 커다란 이삿짐 트럭이 서 있는 걸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여기 후 맞죠?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집 안으로 거침없이 밀려들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거실 한쪽 바닥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어요. 제 등 뒤로는 남편이 늘 앉아있던 낡은 안락의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었지요. 그런데 낯선 사람들의 손길이 닿자마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둘 상자 속에 차곡차곡 갇혀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이 옆에서 두 손을 비비적거리다가 저를 흘끗 보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정리할게요. 어머닌 힘들게 안 움직이셔도 돼요. 잠시 뒤 아들이 또 말을 이었죠. 아, 그리고 어머니 방 2개짜리 빌라 전셋집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대신 방 2칸 있는 반지하 방을 전세 계약했는데 괜찮으시죠? 말은 태연하게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제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창문도 거의 없는 축축한 지하방에서 제가 살아야 한다니 그 사실이 한마디 통보처럼 떨어진 거예요. 숨을 들이마셨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겨우 고개만 끄덕였을 뿐입니다. 속으로는 소리쳤습니다. 괜찮을 리 없다. 하나도 괜찮지 않아. 하지만 지금 난 아무 힘도 없잖아. 그때 이삿짐 직원 한 분이 상자 하나를 들고 잠시 멈칫했어요. 며느리가 얼른 소리치더군요. 아, 그건 그냥 버리세요. 남이 쓰던 건 중고로 내놔도 값 안 나와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직원의 손에 들린 건 남편이 평생 쓰던 낡은 작업복과 도구함이었거든요. 남편 손때가 고스란히 배어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흔적들이었죠. 제가 잠깐만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내뱉었지만 그 이상은 이어지질 않았어요. 며느리 영희는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직원에게 다시 말했지요. 네, 다 버리셔도 돼요. 집만 지저분해지니까요. 그 자리에서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남편의 흔적마저 순식간에 사라지겠구나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끝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고 다리도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힘든 건 짐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그걸 견디는 마음이야 하지만 그 말을 저는 결국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옷장 문이 열리고 남편의 양복들이 비닐에 쌓여 하나둘 실려 나갔습니다. 순간 벌떡 일어나 양복을 붙잡으려 했지만 두 다리가 도무지 말을 듣질 않더군요. 속이 타들어가는 대신 눈물만 눈가에 그렁그렁 맺혔다가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집을 떠나기 전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다 말고 한 번 더 낡은 문손잡이를 잡아봤습니다. 그 감촉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 손바닥이 오랫동안 기억해온 너무나 익숙한 온도였지요. 뒤에서 아들이 다그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사차 다 왔어요. 이제 가셔야죠. 저는 천천히 현관 문턱을 넘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유난히 눈이 부시더군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아무의 손도 빌리지 않고 꿋꿋이 걸어 나왔습니다. 누군가 손을 잡아주는 순간 제 자신이 더 초라해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쌓아온 30년 세월이 문 닫히는 그 소리와 함께 뚝 끊어져 나가는 듯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문득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나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가는 그곳을 새로운 집이라고 부를 수나 있을까? 하지만 솔직히 그곳은 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도 황량한 곳이었어요. 반지하방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나가 군색했고 얇은 종이 조각들로 대충 덧붙여 놓은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어요. 작게나마 창문이 하나 있긴 했지만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더군요. 습기가 가득 차서 바닥은 늘 축축했고 발을 디딜 때마다 눅눅한 먼지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빙긋 웃으며 말하더군요. 제가 방 2개 있는 집 구하느라
얼마나 많이 뛰어다녔는데요. 어머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속마음은 이미 허물어진 벽처럼 갈갈이 갈라져 있었지만 제 얼굴은 아무렇지 않은 척 굳어 있었습니다. 편하게 지내라니 남편과 함께 지켜온 아파트를 등지고 곰팡이 투성이 지하방에 갇히는 게 편안하다는 걸까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끝내 소리 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곳에서 어떻게 편하게 지내라는 건지 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잃은 뒤 제게 남은 자리가 곰팡내 나는 지하방 한 칸이라니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저는 축 늘어진 채 벽에 등을 기대고 말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벽지가 옷에 착 달라붙는 순간 아, 내 삶이 이제 더는 따뜻하지 않구나 하는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나고 지하방에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짐을 대충 풀어놓고 몸을 이어보았지만 좀처럼 눈이 감기지 않더군요. 작은 창문 너머로 밤새 사람들이 오가며 기웃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창문 앞에 서서 통화를 하는지 한참을 서 있더군요. 커튼을 치려고 해도 창문이 너무 낮고 작아서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새 들려오는 사람들 소리에 시달리며 저는 제대로 한숨 붙일 수 없었어요. 눅눅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머리맡까지 파고들어 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이게 내가 앞으로 지낼 공간이라고? 내 남은 인생이 결국 이런 곳에 갇혀버리는 건가?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숨이 막혀왔지요. 그래서 결국 다음날 아침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안 되겠다. 여기서는 도저히 못 버티겠어.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남편의 시계 수리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가게는 그날 이후 손도 못 대고 마지막 남편이 있던 모습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가게 책상 위에는 남편이 먹다 남긴 빵이 반쯤 말라붙은 채 놓여 있었고 커피잔에는 검게 식어버린 찌꺼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방금 전까지 거기 앉아 있다가 금세 다시 들어올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요. 저는 가게 한가운데 멈춰 서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 손끝이 와들와들 떨려서 책상 위 빵을 만져보려다 말았습니다. 대신 커피잔에 코끝을 가까이 대보았는데 식어서 쉰내가 확 코를 찔렀습니다. 그 순간 꾹 참았던 눈물이 와르르 터져 나오고 말았어요. 가게 안 구석구석에 우리 가족이 함께 보낸 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아들과 함께 셋이 웃으며 시계를 닦던 순간, 남편이 밤늦게까지 일할 때 제가 그 곁을 지키던 순간 그 모든 장면이 눈앞에 하나하나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가게 안을 아무리 둘러봐도 거기 있어야 할 그 사람은 더는 없는 겁니다. 아, 진짜로 남편이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추억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사라져버린 이 공허함이라니. 저는 그만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늘 앉던 작업대 앞 바닥에서 말이에요. 남편의 작업대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니 마음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은 번화한 마포의 새 아파트를 상속받았죠. 교통 좋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 그런데 제가 받은 건 인적 드문 외진 골목의 낡은 시계 수리점 한 칸이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도 없고 전화벨 소리조차 울리지 않는 이곳. 비싼 아파트와는 달리 돈 한 푼 안 되는 버려진 공간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가게 한가운데 멍하니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손끝으로 낡은 시계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시계 뒷면에는 자잘한 흠집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건 남편이 매일같이 만지며 일했던 흔적이었지요. 그 촉감만 느껴도 눈물이 다시 차오르더라고요. 이 수리점에는 참 추억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시계를 고치고 어린 아들이 바로 곁에서 장난치던 모습. 저는 옆에서 쓸고 닦으며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셋이 함께 웃던 날들도 있었지요. 그 웃음소리와 째깍거리는 시계 돌아가는 소리가 아직도 이 벽에 스며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그랬던가요? 남편의 무뚝뚝한 목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제 귓가에 겹쳐 들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보니 가게 안은 정막뿐이었죠. 정말로 남편이 없다는 건 이렇게나 현실을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을 보는 것으로는 실감이 안 났는데 이렇게 텅 빈 자리를 보니 비로소 뼈저리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식어버린 커피잔을 감싸쥐었지만 차갑게 식은 잔만 남아있더군요. 그 싸늘한 온도가 제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 혼자 이 가게를 지켜야 하나? 아니면 차라리 이것마저 정리하고 떠나버려야 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선뜻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축축한 지하방에서 며칠을 보내다 보니 제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내렸어요. 밤마다 창문 앞을 서성이던 사람들, 코끝을 찌르는 곰팡내,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방, 그 안에서 하루하루 버틸수록 여길 나가야 한다. 이렇게는 못 버텨라는 생각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그 결심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이 수리점을 처분해서라도 지하방 생활을 끝내자고요. 동네 부동산에 들어가 상담을 청했습니다. 제가 건넨 도면과 등기 서류를 부동산 사장님이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사모님, 시세를 물어보셨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위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요즘 다들 아파트만 찾지 상가 보러 오는 손님은 거의 없어요. 코로나 이후로 상가 거래가 뚝 끊겼거든요. 그러고는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가격이 한 2억 정도 나오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붙들고 지켜온 가게가 겨우 2억이라니.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놓은 가방끈을 세차게 움켜쥐었어요. 숨을 들이마셨지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만 속에서부터 차올라 제 마음을 대변하더군요. 여러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인생, 그리고 제 지난 세월이 이렇게 한순간에 숫자로 잘려나가는 기분, 그게 얼마나 잔인한지요. 저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이미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마저 정리하면 나는 대체 어디로 가나? 지하방보다 나은 곳에서 지낼 수는 있을까? 절망적인 생각만 맴돌았죠. 부동산 사장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내놓으실 거면 제가 광고 올려드릴게요. 근데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저는 제대로 대꾸도 못했습니다. 마음은 당장이라도 이곳을 떠나고 싶지만 동시에 남편이 왜 생전 이 가게를 끝까지 놓지 않았는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차갑게만 보이던 이 낡은 시계 수리점이 그 순간에는 왠지 쉽게 놓아버릴 수 없는 무언가처럼 느껴졌거든요. 부동산 사장님은 도면을 다시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상하다는 듯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등기상 면적은 분명 40평인데 제가 본 가게는 한 15평 남짓밖에 안 돼요. 저는 얼결에 서류를 받아 다시 확인했습니다. 눈앞의 가게는 분명 좁은데 서류에는 40평이라는 숫자가 또렷이 찍혀 있더군요. 둘 다 도무지 맞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어요. 혹시 시계 수리점 안쪽에 방 따로 만들어 두신 거 아니에요? 보통 가게 하시는 분들이 잠깐 쉴 휴게 공간을 뒤편에 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등기랑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져 굳고 말았습니다. 가게 뒤쪽 휴게 공간이라니, 내가 알기로는 이 수리점에 그런 곳은 없는데.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 선뜻 나오진 않았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어쨌든 이 위치에서는 큰 돈 받기 힘들어요. 시세는 2억 정도 마음 단단히 먹고 내놓으셔야 할 겁니다. 저는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지만 가슴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얼굴, 눅눅한 지하방 공기, 이 좁은 가게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라 길게 한숨만 나왔죠. 부동산에서 나서는 길에도 사장님의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가게 뒤쪽에 방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공간이 다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랄까요. 그 말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수리점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혹시 가게 뒤편에 숨은 공간이 있나?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언제나처럼 적막한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외진 골목이라 시계바늘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답답한 정적뿐이었죠.
저는 곧장 가게 안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벽을 두드려보고 바닥도 살피고 손으로 여기저기 눌러보기도 했지요. 하지만 눈에 띄는 건 낡은 페인트 칠과 오래된 먼지뿐이었습니다. 문고리도, 열쇠 구멍도, 손잡이도 어디에도 없었어요. 애초부터 절대 열리지 않게 막아둔 벽처럼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괜히 신경 쓰는 건가?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잠시 심호흡을 하고 저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남편 작업복 주머니를 뒤지다가 반짝이는 금속 하나가 손에 잡혔어요. 남편이 늘 소중히 품고 다니던 회중시계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여전히 시계바늘이 돌아가고 있더군요. 초침의 규칙적인 째깍거림이 제 심장 박동과 묘하게 포개져 들렸습니다. 시계를 이리저리 만지던 중 손끝에 조그마한 요철 같은 것이 걸렸습니다. 평소엔 그냥 장식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아주 작게 튀어나온 버튼 같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찰칵. 작은 금속음과 함께 어디선가 미세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제가 고개를 드는 찰나 가게 카운터 옆 벽이 아주 조금 눈치채기 힘들 만큼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반 발짝 물러섰어요. 낡은 벽에서 먼지가 푸석 일어나 공중으로 흩어졌고 오래 묵은 냄새가 스며 나왔습니다. 착각이 아니야. 벽이 움직이고 있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벽을 밀어서 열어보시겠어요? 아니면 그대로 덮어두시겠어요? 저는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벽은 아주 천천히 스스로 틈을 벌려가고 있었지요. 벽이 느릿느릿 열리더니 어두운 틈새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동안 꼼짝도 못했습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내려갔어요. 몇십 년을 이 수리점을 드나들며 살았는데요. 아침이면 문 열고 저녁이면 불 끄는 그 단조로운 일상을 남편과 함께 지켜왔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벽 뒤에 또 다른 공간이 있으리라곤 상상해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먼지 쌓인 바닥에 신발 밑창이 스치는 소리가 작게 났는데 그 소리마저도 낯설게 들리더군요. 벽을 짚으며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서니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치고 등줄기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공간이 있었던 거지? 남편은 대체 언제부터 이걸 숨겨온 거야?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익숙했던 수리점 안에서 전혀 모르는 세계로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벽 틈을 더 밀어봤습니다. 낯선 바람이 틈새로 스며나와 제 얼굴을 스치는데 곰팡이 냄새와는 다른 오래된 금속 냄새가 뒤섞여 풍겨나왔습니다. 그리고 벽 쪽에서 작은 스위치를 하나 발견해 눌렀더니 딸깍 낮은 소리가 울리며 노란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제가 마주한 광경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벽을 따라 길게 진열장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수십 개의 각종 시계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탁상시계, 손목시계, 회중시계, 심지어 오래된 골동품 시계들까지 먼지 하나 없이 반질반질한 채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런 비밀 세계가 숨어 있으리란 걸 단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진열장 속 시계들은 꼭 박물관 전시품 같았습니다. 어떤 건 금빛으로 번쩍였고 어떤 건 유리돔 안에서 고요히 빛나고 있었지요. 시계마다 시침과 분침이 가리키는 시간이 제각각이었지만 그 틱틱거리는 소리들이 겹쳐지면서 묘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틱톡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알 수 없는 언어로 속삭이는 합창을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진열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늘어선 시계들이 줄지어 저를 둘러싸고 있었고 바늘 소리들이 포개지며 묘한 울림을 만들고 있었지요. 그러니 제 심장 박동도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다가 방 한쪽 구석에서 묵직한 그림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커다란 철제 금고였어요. 검게 칠한 도장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손잡이와 모서리에는
세월의 흠집이 깊게 패여 있었죠. 저는 그 앞에서 한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계 수리점을 운영했으니 저도 옆에서 시계를 본 적이 많았어요. 손님들이 가져온 오래된 시계들, 가끔 값비싼 수입품들도 눈에 띄곤 했지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시계들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진열장마다 놓인 것들은 명품 중의 명품, 돈으로 값을 매기기조차 힘든 고급 시계들처럼 보였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끝으로 진열장 유리 표면을 쓸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걸 도대체 언제, 어떻게 모아온 거지? 그리고 진열장들 뒤쪽, 더 깊숙한 곳에 자리한 그 금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이렇게 값비싼 시계들이 진열되어 있는데도 굳이 금고 안에 따로 숨겨둔 게 있다면 그건 또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물건일까? 여러분, 제 충격이 느껴지시나요? 평생 남편 곁에서 수많은 시계를 봐왔던 저조차도 이곳의 시계들은 차원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금고가 따로 있다는 건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물건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금고 앞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고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하게 조여왔지요. 남편은 왜 이걸 숨겨둔 걸까? 왜 한 번도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의 손잡이를 짚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끝까지 대체 뭘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속으로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금고 앞에서 한동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차디찬 금속의 감촉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고 가슴은 터질 듯 쿵쿵대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희미하게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수리점 문 앞에 와 있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황급히 손을 금고에서 뗐습니다. 안 돼. 지금 이걸 들키면 안 돼. 심장이 쿵쿵 요동쳤습니다. 서둘러 벽 틈을 밀어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철커덕 작은 잠기는 소리가 날 만큼 재빨리. 그러나 최대한 조용히 비밀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어요. 가게 문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그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며느리가 단호하게 답하더군요. 방법은 하나뿐이지. 우선 들어가 봐. 그 말이 문틈으로 흘러들어오는 걸 듣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방금 닫아둔 비밀 공간이 들킬까봐 손바닥엔 식은땀이 흥건히 배어 나왔지요. 잠시 뒤 둘이 눈빛을 주고받더니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가게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재빨리 의자에 앉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개를 숙였지만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상속세 문제로 머리가 복잡해요. 아파트만 팔아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리점까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마치 이미 다 결정해놓고 통보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 숨이 턱 막혔지요. 그래도 제가 용기 내말하려 했어요. 이건 내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가게야. 그렇게 쉽게,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기다리지도 않고 잘라버렸습니다. 어머니, 이 가게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손님도 없고 수익도 안 나잖아요. 게다가 어머니가 시계 수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남겨둬봤자 신경 쓰일 뿐이에요. 며느리 영희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요즘 누가 이런 데 와서 시계 맡겨요? 다들 고장 나면 새 걸로 바꾸지. 어머닌 괜히 고생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속은 울분으로 끓어올랐지만 두려움이 더 컸어요. 혹시라도 방금 내가 닫은 그 비밀 공간이 들키기라도 할까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지요.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저희한테 맡기세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어머니는 이제 편하게 지내셔야죠. 편하게라는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편안함을 핑계 삼아 저를 내몰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 가게마저 내어주면 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 남편의 시간도 내 지난 삶도 다 사라져버린다고. 하지만 제 입술은 굳어붙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끝내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사람은 때로 눈물을 쏟는 것보다 꾹 참아내는 순간이 더 아픈 법입니다. 저는 지금 그 아픔을 온몸으로 버텨내고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고개를 떨어뜨린 채 흐릿하게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제 안에서 아주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젠 더 밀려날 수 없다. 이 가게만큼은 이렇게 쉽게 내줄 수 없어.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힘겹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그 말로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었다 싶었는데 며칠 뒤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부동산 직원이 서 있었어요. 사모님, 내일까지 집 비워주셔야겠습니다. 곧 새 임차인이 들어올 예정이라서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 물었습니다. 아니,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묻지도 않고 어떻게 계약을 해요?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계약서 사진이 떠 있었는데 계약자란에 아들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지난번 전세 계약 때 아드님 이름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드님이 며칠 전에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전세를 다시 내놓으셨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들에게 전화했지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니? 엄마 모르게 어떻게?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생각보다 상속세가 많이 나왔어요. 목돈이 급해서 전세금을 뺐습니다. 제가 돈 댄 거니까 낸 사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은 정리해야 돼요. 숨이 막혔습니다. 곰팡이 피고 햇빛도 안 드는 지하방이었지만 남편 잃고 난 뒤 세상에서 제가 몸 붙이고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는데 그런데 아들은 그마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원룸 월세로 들어가시면 돼요. 계약 다 해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이번엔 포장이사 없이 용달 트럭 기사님만 갈 거예요. 짐은 어머님이 직접 다 싸놓으셔야 합니다. 뚝 끊긴 전화기 너머의 정적이 오히려 제 가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저는 맥없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눅눅한 지하방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고 축축한 벽지가 어깨에 닿자 온몸이 더욱 움츠러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초라하고 곰팡이가 슬어도 내가 기댈 마지막 공간을 잃는 순간 사람은 세상에서 완전히 밀려난 기분이 든다는 거요.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는 버틸 수가 없다고요. 허리디스크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제부터 매달 월세까지 내야 하다니 막막했죠. 살아가려면 손에 쥔 뭐라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수리점의 비밀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자 수십 개의 시계들이 일제히 반짝였어요. 그런데 그 반짝임은 위로라기보다 오히려 날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진열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중 하나만 팔면 당장 월세는 해결될 텐데 살아야 하잖아. 손끝으로 유리장을 어루만지다가 작은 회중시계 하나에 눈이 멈췄습니다. 가장 화려한 시계는 아니었지만 손에 드니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것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제가 살려면 어쩔 수 없네요.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며 시계를 꼭 쥐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고급 시계 매장을 찾았습니다. 직원이 시계를 건네받아 루페로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하더군요. 사모님, 상태가 좋지 않네요. 요즘 시장에서는 이런 건 잘 안 팔려요. 50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500만 원이요? 직원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순간 가슴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겨우 작은 시계 하나가 500만 원이라니 파도처럼 놀라움이 밀려왔죠. 동시에 다행이다.
일단 이걸로 월세 낼 순 있겠구나 하고 안도감이 한 줄기 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들이마셨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이 속마음을 대신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 기분 아시겠어요? 사랑의 무게가 돈 몇 장으로 환산되는 순간 밀려오는 허망함으려. 저는 시계를 꼭 쥔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시계 팔면 안 됩니다. 고개를 돌리니 한 노신사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거 팔면 큰일 납니다. 나이는 많아 보였지만 눈빛은 놀랍도록 또렷한 분이었죠. 그는 제가 손에 든 시계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지금 당장 제 차에 타시죠.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너무 갑작스런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 그분의 말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짓을 따라 차에 올랐어요. 차문이 닫히자 노신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물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다니시면 안 돼요. 세상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바로 표적이 됩니다. 저는 얼떨떨한 얼굴로 손에 든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적이요? 그냥 오래된 시계 하나일 뿐인데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노신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론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저건 단순한 시계가 아니랍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그의 입을 지켜봤지요. 차 안 공기가 점점 무겁게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노신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강남 아파트 값이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그 질문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남 아파트 값이요? 잘 몰라요. 노신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에요. 사모님 손에 있던 그 물건이 그 정도 가치와 견줄 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에 들고 있던 시계가 평생 모아도 가질까 말까 한 무언가와 맞먹는다니 저는 깜짝 놀라 시계를 얼른 손수건에 싸서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나 몰래 이런 걸 남겨두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추억거리가 아니라 누구든 욕심낼 만큼의 가치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숨이 막혔지만 역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눈물만이 속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었죠. 온몸이 떨려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지나갔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마포 아파트 값이 15억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시계는 도대체 얼마나 한단 말인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니 노신사가 제 쪽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다니 더 놀랍군요. 남편분은 시계 수집가로 꽤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이미 이름을 남긴 분이었어요. 그리고 진짜는 아직 보지도 못하셨습니다. 노신사는 마지막으로 제 손에 명함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멍하니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고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이 남긴 시계 수리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가게 앞 골목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불쑥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잠시만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사장님은 눈치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아드님이랑 며느님이 다녀가셨어요. 수리점을 어떻게든 빨리 팔아달라고 하시던데요. 1억이라도 당장 살 사람 있으면 팔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1억이면 바로 사겠다는 사람 한 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싸게 내놓는 거라 사모님께 먼저 여쭤보려고 망설였던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평생 바쳐온 수리점. 지금 내가 간신히 버티고 있는 유일한 공간을 헐값에 넘기려고 하다니. 여러분, 그 분노가 느껴지시나요? 피가 거꾸로 솟고 눈앞이 붉게 물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안 돼. 더 이상 무기력한 엄마로만 보여선 안 돼.
내 아들에게 제대로 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해. 교육이 필요해. 본때를 보여줘야지. 심장은 미친 듯 뛰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이상하게 침착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장 부동산 사장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상가는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놓은 매물도 모두 걷어주세요. 사장님은 놀랐지만 급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연히 그래야죠. 저는 짧게 인사하고 곧장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슴속에 울분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동시에 묘한 결심도 자리 잡았죠. 이제 내가 똑바로 서야 한다. 더는 울음으로 버티지 말고 나를 지키고 남편의 뜻을 지켜야 한다.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저는 곧장 시계 수리점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며 마음속으로 되새겼지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 이 집을 지킬 거야. 남편의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드라이버, 돋보기, 손때 묻은 망치가 그대로 놓여 있더군요. 세월에 닳아 손잡이 칠이 반쯤 벗겨진 도구를 하나 집어드니 손끝이 촉촉이 젖어오는 듯했습니다. 그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평생 남편과 아들을 위해 희생만 하던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다른 마음을 품게 됐다는 거요.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너지는 엄마로 보이지 않겠다. 내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고 남편이 남긴 것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숨을 들이마셨지만 목에서 말이 막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차올라 무릎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체념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지요. 그때 주머니 속에서 명함 한 장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아까 노신사가 건넨 명함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도와주셔야겠어요. 저 혼자 감당할 수가 없네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근처 카페로 오시죠. 그날 오후 저는 창가 자리에서 노신사를 마주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제 얼굴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노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남긴 시계들은 일반 명품 시계점에서 다룰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놀라서 되물었죠.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가요? 그냥 오래된 시계라고만 생각했는데 노신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곳에 내놓으시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희귀한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면 감당하기 힘드실 거예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쥔 시계가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니. 차라리 남편이 왜 그토록 숨겨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차라리 국제 경매장을 통해 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경매라니요. 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노신사는 미소 지으며 커피잔을 살짝 돌리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이렇게 귀한 시계를 직접 봤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흥분되고 즐겁네요. 중요한 건 이 시계가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단순히 돈 많은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진정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죠. 그 말에 제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건 단순히 시계 이야기가 아니라 제 삶과도 겹쳐 들렸거든요. 남편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건 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의미였다는 걸 어렴풋이 깨닫는 듯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느껴지시나요? 그동안 돈과 재산으로만 여겨졌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로 남아 있었다는 거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해야겠구나. 남편이 남긴 시계, 남편이 남긴 뜻, 내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창밖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제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번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짐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저는 울며 무너지는 엄마가 아니라 다시 일어선 어른으로서 홀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결국 저는 원룸으로 옮겨졌습니다. 용달 트럭이 떠난 뒤 방은 텅 비었고 고요했습니다.
좁은 방, 옆집 소음, 곰팡이 냄새, 군데군데 뜯겨진 벽지 창문을 열어도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곳이었지요. 짐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이게 내 자리구나. 아들한테 밀려난 끝이 결국 이런 곳이구나. 허리 디스크 때문에 상자를 옮기다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그냥 지내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버텨주셔야죠. 그 말은 냉정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지만 역시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마음은 눈물로만 드러났죠. 하지만 이번엔 울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짚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며칠 뒤 노신사의 도움으로 저는 시계를 경매에 출품했습니다. 몇 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지만 그 기다림이 이상하게도 제 결심을 더 굳게 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출품하신 시계가 경매에 오릅니다. 시작가는 3억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 손에 있던 낡은 회중시계가 3억부터 시작하는 무대에 선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화면 속 경매가 시작되자 숫자가 오르고 또 오르는 겁니다. 3억 5천, 4억, 6억 5천. 제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여러 입찰자가 경쟁하듯 손을 번쩍 들더군요. 7억, 9억. 여러분, 그때의 긴장감을 아시겠나요?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마침내 외국의 명품 주얼리 회사와 한 컬렉터 둘만 남아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그러다 주얼리 회사 쪽에서 단호하게 손을 들었고 낙찰되었어요. 그들이 말하더군요. 이 시계는 박물관 전시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만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고 눈물만이 제 속마음을 대신하고 있었지요. 며칠 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란에 찍힌 숫자, 무려 40억.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당신이 숨겨온 진짜 유산이 이런 거였군요. 돈이 아니라 그 가치를 지켜내라는 뜻이었지.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걸 이어가야 해요. 노신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계 상태가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예전에 뉴욕 경매에서 75억에 낙찰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낙찰가는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쉽다고요? 40억이 아쉬운 금액이라니요? 가슴속에서 울컥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원룸 월세 걱정에 밤잠 설치던 제가 오늘은 40억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아쉽다는 말을 듣고 있다니요. 저는 눈가에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한텐 하나도 아쉬울 게 없어요. 40억이라니 그 자체로 기적이에요. 남편이 제게 남겨주고 제가 끝내 지켜낸 기적이죠. 노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겠지요. 저는 통장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숫자 그 자체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이제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한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다시 일어섰고 이제 내 힘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쾌하지 않나요? 버려졌던 엄마가 이제는 내 삶을 스스로 주도하는 사람이 된 순간 저는 마침내 무너졌던 자리에 다시 서 있었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장에 40억이 찍히자 기쁨보다 먼저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하나? 어디부터 써야 하나?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집이었어요. 남편 떠나보낸 후 저는 지하방을 전전하다 원룸까지 밀려났죠. 그 처참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니 이제는 제 발로 단단히 설 수 있는 든든한 자리부터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바로 그 강남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버렸습니다. 40억 중 30억. 단 한 푼도 대출 없이 제 손으로 잔금까지 바로 치렀어요.
계약 도장을 찍는 순간 숨이 막힐 만큼 통쾌하더군요. 이제 이 집은 내 것이다. 더 이상 누구도 날 쫓아내지도 빼앗지도 못한다. 창밖으로 보이는 탁 트인 거리와 햇살 가득 들어오는 거실, 그곳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평생 처음으로 안도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한 통도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저에게서 볼 일도 빼낼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먼저 연락을 끊어버리더군요. 아들은 아직도 제가 원룸에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토록 강남 아파트를 원하던 아이였는데 제가 그 집을 손에 넣고 나니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지만 역시 말은 나오지 않고 침묵만이 제 속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지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들이 원했던 건 결국 어머니인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었다는 사실을. 그게 선명해지는 순간 제 가슴 한켠이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또 다른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다. 남편의 뜻을 이어 아들을 바로 세우는 것도 결국 내 몫이구나. 며칠 뒤였습니다. 강남 아파트 거실. 새로 들인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따뜻한 커피 향이 방 안에 퍼지고 창밖에는 서울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제야 드디어 한숨 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보다가 눈이 멎었습니다. 아들한테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와 있었거든요. 아, 이제 알았구나. 내가 원룸에서 이사한 걸. 하지만 저는 당분간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찾는 건 여전히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뿐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요즘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남편이 남긴 시계 수리점으로 출근해요. 문을 열자마자 작업대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시계 관련 서적을 읽습니다. 아직도 비밀방에는 수많은 시계들이 남아 있거든요. 남편의 흔적을 하나라도 놓칠까봐 저는 매일 공부하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한때는 그저 무너지는 게 전부였던 제가 지금은 배우고 새겨가며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데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고개를 돌려도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택시 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도착해 로비에서 경비 아저씨께 인사를 드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사모님, 지금 아드님이 오셔서 호수를 알려달라고 계속 조르십니다.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피했는데 결국 이렇게 찾아왔구나. 숨을 들이마셨지만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너머 들려오는 경비 아저씨 목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할까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아시겠어요? 그동안은 숨고만 싶었는데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란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호수 알려주세요. 이제 맞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할 때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약한 엄마가 아니었으니까요.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여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며느리 영희도 있었죠. 두 사람 얼굴은 놀람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성큼 들이닥치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이 아파트 무슨 돈으로 사신 거예요? 설마 수리점 팔아서 그러신 건 아니겠죠? 영희도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갑자기 강남 아파트라니 우리 몰래 돈을 빼돌리신 거예요? 저는 새로 산 소파에 앉아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이 집은 내 힘으로 마련한 거다.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아들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어떻게 저희는 세금 때문에 허덕이는데 어머니 어디서 그런 돈이 났어요?
며느리 영희는 팔짱을 끼고 빈정거리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강남 아파트가 장난인 줄 아세요? 누구를 속이시려는 건데요? 우리한테 솔직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내 자식과 며느리가 어머니를 의심하고 다그치는 이 모습, 평생 그들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는 그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거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지만 이번엔 목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언제까지 울기만 할 줄 알았어. 이제는 아니야. 난 더 이상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들은 주먹을 움켜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이렇게 무시하셔도 되는 거예요? 결국 저희는 핏줄이고 가족이잖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가족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본때를 보여주려 한다.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진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바로 세우려는 거다. 여러분,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들고 맞서는 주인공이 되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의 고함도 이제는 저를 흔들 수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끝내 울분을 참지 못한 채 거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며느리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혼자 사시겠다고요? 어머니 정말 그럴 거예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실 뿐이었지요. 여러분, 그 침묵이 얼마나 큰 힘인지 아세요? 예전 같으면 저는 울며 매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답답함만 잔뜩 안은 채 쫓기듯 나갔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지요.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무슨 수로 이 집을 마련했는지 대답을 얻지 못하니 울분만 쌓이고 그 울분은 결국 자기들을 향해 돌아갔을 테지요. 다음 날 아침 집을 나서는데 경비 아저씨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어제 저녁에 아드님이랑 며느님이 와서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이사 왔는지, 진짜 어머니 명의가 맞는지 꼬치꼬치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 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손살에 치며 웃었어요. 당연한 거죠. 여긴 이제 사모님 집입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한 걸음 더 단단히 내디뎠습니다. 이제 누가 묻고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겠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남편이 지켜온 뜻을 제가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제 어깨를 꼿꼿하게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신문 일면에 커다란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근 국제 경매에서 고가에 낙찰된 회중시계의 소유자는 익명의 한국인 여성. 저는 신문을 들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파동이 이는 걸 느꼈습니다. 익명이라고는 했지만 기사에 담긴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누가 봐도 그 주인공이 저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더군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들과 며느리 눈에 짐짝으로만 보였던 수리점이 이제는 보물 창고처럼 보이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리점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 기사 다 봤어요. 아버지의 시계 맞잖아요. 그건 가족의 재산이에요. 혼자 숨기지 말고 우리랑 나눠야죠. 영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이제 더 숨길 수 없잖아요.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마포 아파트 드릴게요. 대신 시계들 전부 저희에게 주세요. 그게 순리잖아요.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파트랑 바꾸자고? 내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곳을 그렇게 흥정거리로 만들고 싶니? 아들은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결국 가족끼리 잘 지내자고 하는 건데. 영희가 한 발 앞으로 다가서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좋은 집에서 편히 지내시면서 시계까지 움켜쥐고 계시면 불공평하잖아요. 저희 사정은 안 보이세요? 이건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그 초조함의 정체를 곧 알게 되리란 예감을 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시계들은 돈으로 흥정할 물건이 아니다. 더 이상 날 흔들지 마라. 내 아버지가 남긴 뜻을 욕되게 하는 일은 내가 끝까지 막을 거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지만 제 단호한 어조에 둘 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깐 정적이 흐른 뒤 영희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욕심부리실 줄은 몰랐네요. 결국 우리를 적으로 만드시겠다는 거군요.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잘못을 바로잡아주려는 거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멀면 이 말도 안 들리겠지. 아들과 며느리는 씩씩대며 수리점 문을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영희는 문턱을 박차며 외쳤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좋은 집에 혼자 사시겠다고요? 두고 보세요. 결국 저희 손에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들이 사라진 뒤 수리점에는 다시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한 맛이 혀끝에 남았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계속 걸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영희가 손톱을 물어뜯고 발끝을 떨며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 그건 단순히 탐욕 때문만은 아니었지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구나. 반드시 확인해야겠다. 저는 곧장 노신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 좀 해주세요. 며칠 뒤 노신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제 앞에 내놓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넘겨보다가 손이 굳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며느리 영희 이름이 선명히 적힌 각종 기록들이 빼곡했어요. 은행 대출 내역, 사채 차용증, 카지노 출입 기록까지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골로 차가운 한기가 쭉 올라오는 듯했습니다. 도박 소액으로 시작, 최근 사채까지 손대서 5억 빚 거기에 이자가 붙어 지금은 10억.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을 가만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겉으로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척하던 며느리가 사실은 도박에 중독되어 벼랑 끝에 서 있었다니요. 노신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결국 어머님을 궁지로 몬 건 며느리 영이었어요. 자기 빚을 가리려고 아드님까지 앞세운 거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정이 찾아왔습니다.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악을 썼던 거였구나. 결국 내 아들을 이용해서 자기 늪에서 빠져나오려 했던 거네.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엔 눈물 대신 차가운 결심이 제 속을 채웠습니다. 좋아. 이제 내가 할 일은 분명해졌다. 아들을 지키고 잘못된 욕망을 끊어내는 것, 그게 내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을 길게 가로지르고 있었고 저는 새로 산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숨이 찬 듯 연거푸 울리는 벨소리에 저도 모르게 컵을 내려놓았어요.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맺어 있었죠. 초점 잃은 눈, 터질 듯 가쁜 숨 문지방을 넘자마자 그는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저는 얼른 문을 닫고 아들을 거실로 부축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휴지를 놓고 물 한 잔을 내밀었죠. 아들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마치 끊어졌던 제동이 다시 걸린 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내가 절 속였어요. 도박 중독이었대요. 빚이 5억인데 이자가 붙어서 지금 10억이래요.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와 문을 쾅쾅 두드리고 물건을 부수고 회사까지 찾아와 소리 지르고 협박해요. 망신을 당했어요. 팀장도 출근하지 말라 그랬고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아들은 얼굴을 감싸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룻바닥에 눈물방울이 동그랗게 번지며 자국을 만들었어요. 거실엔 그 아이가 가져온 공포의 냄새가 따라 들어오는 듯했죠. 달아오른 숨결, 두려움이 밴 땀 냄새, 눅눅하게 젖은 옷섭의 냄새. 한때 이 집 문턱 밖으로 저를 밀어냈던 아들이 이제는 문턱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저는 길게 숨을 내쉬고 천천히 등을 펴고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도 같이 무너져 울고 서둘러 손부터 내밀었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제가 아니니까요. 일어나 앉아라. 제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아들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두 손은 허벅지를 꽉 움켜쥐고 눈은 아직 허공을 헤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도 쫓겨날 것 같고 회사도 이대로면 끝이에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마치 지금 내가 지켜야 할 선이 어딘지 가리키는 나침반처럼요. 지우야. 제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벌써 용서를 받은 줄 알고 고개를 번쩍 들었지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은 변한 적 없다. 하지만 오늘은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줄 순 없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가진 돈이면 그 10억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번 한 번만, 그가 다급히 말하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구출이 아니라 공모다. 네가 만든 구덩이에 내가 흙을 더 떠넣는 일일 뿐이야. 아들은 손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냉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 정말 무서워요. 어젯밤엔 현관문을 발로 차고 오늘 아침엔 회사까지 와서 사람들 앞에서 제 이름 부르며 돈 갚으라고 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지만 저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많이 울어본 사람은 압니다. 눈물이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자기 앞에 해야 할 일이 남는다는 걸요. 지우야, 넌 지금도 해결책이 아니라 돈만 찾고 있다. 돈은 불 끄는 물이 아니라 때로는 불을 키우는 기름이 되기도 해. 내가 필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경계야. 그리고 책임이다. 그는 고개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책임, 경계,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당장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 너는 3가지를 해라. 첫째, 사채업자들과의 통화는 모두 녹음하고 문자와 메신저 기록을 저장해둬. 협박 내용, 상환 일시, 다 증거가 된다. 둘째, 변호사를 선임해. 내 월급과 자산 현황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불법 추심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신청부터 해라. 셋째, 아내 치료를 조건으로 별거에 들어가. 치료 계획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가까이 두지 마. 그는 멍하니 저를 보더니 마침내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안 주겠다 이거네요. 저는 곧장 답했습니다. 그래, 돈은 주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해. 내가 원하는 건 구원이지만 돈은 구원이 아니야. 네가 내민 그릇은 바닥이 뚫려 있어. 아무리 부어도 고이지 않아. 아들이 이를 악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살아라. 저는 한 단어씩 또박또박 말했지요.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끝까지 직시해. 아내의 잘못도 내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 거실 공기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렸다를 반복하더니 마침내 저를 마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 당황,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아주 깊은 바닥 어딘가에서 처음 보는 결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부끄러움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고통. 어머니, 그래도 저 정말 무서워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운 게 맞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무섭지 않으면 고치지 않는다. 무서운 마음을 붙잡고 네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당장 시작해라. 그리고 오늘 밤 내 집으로 가지 마. 쉼터에 머물고 내일 오전에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가. 내가 소개해 줄게. 변호사 비용은 내가 낼 테니 네가 계약하고 네가 책임져. 그게 내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거야. 그는 말없이 저를 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한 푼도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균형 잡힌 표정이었죠. 도울 거야. 하지만 돈이 아니라 경계로, 대신이 아니라 방법으로, 불쌍해서가 아니라 존중으로 널 도울 거다. 내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우도록 말이다. 그 말이 끝나자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향은 서서히 가라앉고 창밖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어요. 그 침묵이 제 대답의 마침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첫 장을 펼쳤습니다. 여기 변호사 연락처다. 그리고 상담 전에 준비할 목록을 적어놨다. 채무 발생 경위, 금액, 일시, 상대 이름, 계좌와 연락처, 문자 캡처, 통화 녹음 파일 정리 오늘 밤까지 해라. 그리고 내일 오전 9시 이 주소로 가. 그는 수첩을 받아들고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그 조그마한 대답 속에서 저는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잠깐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아주 어릴 적 두 손으로 도시락을 꼭 끌어안고 학교 가던 뒷모습, 비 오는 날이면 제 손을 찾던 작은 손가락의 온기, 그렇지만 저는 그 기억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방향일 뿐 지금은 발걸음이 필요하니까요.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휘청였지만 쓰러지진 않았어요. 현관 앞에서 그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네가 해야 할 일을 하거라. 그게 사과다. 문이 닫히고 거실엔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저는 천천히 소파로 돌아가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맛이 쓰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쓴맛이 난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혀끝의 쓴맛이 제 마음의 경계를 다시 세워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끝내 지키고자 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규칙, 경계, 책임이라는 존엄이었죠. 아이를 사랑한다는 건 그 아이의 울음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울음 너머의 선택을 보게 하는 일이라는 걸 저는 늦었지만 분명하게 배우는 중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기울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 한가운데 작은 북소리가 일정하게 울려 퍼졌죠. 오늘 할 일을 했다는 소리,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란 약속의 소리. 탁자 위엔 시계 서적이 펼쳐져 있었고 책갈피에는 금속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제 시간은 제가 감고, 제가 맞추고, 제가 고칩니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는 법을 아들에게도,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가르쳐갈 생각이에요. 며칠 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수리점에 찾아와 쏟아내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포 아파트 드릴 테니 시계들 넘기세요. 가족끼리 나눠야죠. 짐작 취급하던 수리점에 이제는 보물단지처럼 매달리는 그들을 보며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남겨두었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이제는 제가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밀 공간 안에 있는 금고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금고는 작업실 깊숙한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손끝으로 문을 짚어보니 차갑고 무거운 쇠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비밀번호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죠. 남편은 평생 꼼꼼한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이 금고만큼은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그 앞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늘 하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담는 그릇이다. 그 말이 귓가에 울리자 우리가 함께 걸어온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결혼식 날,
그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던 순간 아들이 태어나던 날, 병실 가득 울려 퍼지던 첫 울음소리 그리고 밤새워 첫 시계를 완성한 뒤 환하게 웃던 그의 얼굴까지. 혹시 그 특별한 날들이 암호일까 싶어 다이얼을 돌려봤습니다. 결혼기념일, 아들 생일, 남편이 첫 시계를 세상에 선보인 날 하지만 금고는 묵묵히 잠긴 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간 좌절감이 몰려왔어요. 그때 문득 남편의 한 가지 습관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마다 늘 같은 행동을 했거든요. 제가 선물했던 낡은 회중시계의 태엽을 꼬박꼬박 감는 일이었죠. 규칙적인 그 소리, 째깍째깍째깍 제겐 자장가 같은 울림이었어요. 혹시 그게 암호일까? 저는 조심스레 다이얼을 잡았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촉이 마치 남편의 손길처럼 느껴졌죠. 그가 태엽을 감던 리듬 그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전을 마친 순간 철커덕 육중한 문이 잠깐 숨을 고르듯 멈추더니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의외로 단출한 물건들만 있었습니다. 화려한 보석도, 현금도, 금덩이도 없었어요. 오직 오래된 은빛 회중시계 하나와 얇은 수첩 한 권뿐이었지요.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그것들을 꺼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내 정숙과 아들 지훈에게.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글씨가 단정히 적혀 있었습니다. 필체는 약간 흔들렸지만 한자 한자마다 진심이 배어 있었어요. 정수가, 이 시계는 우리가 함께 걸어온 시간의 기록이야. 내가 말로 다 하지 못한 사랑, 내 희생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믿음을 담았단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마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지훈이가 방황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거다. 그때 네가 우리 아들을 지켜주길 바란다. 사랑하는 내 아내,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떨어졌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오래된 강물처럼 잔잔하지만 멈추지 않는 눈물이었지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을 아시겠어요? 평생 무뚝뚝하던 남편이 사실은 누구보다 깊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확인한 기분이요. 그의 손길이 여전히 이 방 안에 남아 저를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남긴 진짜 유산은 돈도 시계도 아니었네요. 바로 우리 가족이었어요. 금고 문은 닫혔지만 제 마음은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요. 금고를 연 지 며칠 뒤 노신사를 통해 소식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지우는 결국 회사에서 잘렸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도박 소문이 회사에 퍼지자 상사와 동료들 모두 등을 돌렸다더군요. 그토록 붙잡으려던 마포 아파트는 빚갚는데 다 날아가 버렸고 며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우에게 남은 거라곤 고시원 방 한 칸뿐이라는 얘기였지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 이제 이 아이가 정말 바닥까지 내려왔구나.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손을 잡아 끌어올릴 순 없었어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넘어진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고시원 아래층 카페에서 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좁은 테이블 위에 미지근한 커피 두 잔이 놓여 있었어요. 잠시 후 축 늘어진 어깨에 흐릿한 눈빛의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고 낡은 점퍼의 소매 끝만 만지작거리며 제 앞에 앉았지요. 어머니, 그 한마디를 꺼내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회중시계, 그리고 금고 속에서 발견한 메모장이었죠. 지우야,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거다. 저는 두 손으로 그것을 건넸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아들더니 뒷면에 새겨진 글자를 보자마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정숙과 지훈. 아들은 곧바로 수첩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마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지훈이가 방황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거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우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결국 무너져 내리듯 책상 위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기 시작했죠. 카페 안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흘려야 할 눈물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아들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불효였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가 남긴 걸 지키기는커녕 욕심내고 어머니를 내쫓고 결국 제 손으로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우야, 네가 잘못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네가 이렇게 무릎 꿇고 울 수 있다는 건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야. 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시계가 아니라 가족이다. 그걸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오래된 돌덩이가 굴러내리는 듯 했어요. 그 무게 때문에 숨조차 막히던 날들이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사죄하는 눈물을 보며 저는 비로소 우리 가족이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살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지켜봐 주세요. 저는 그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지켜볼 거다. 네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내 아버지가 너를 믿었던 것처럼 나도 널 믿을 거다. 카페 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아들이 그 빛을 받으며 앉아있는 모습이 어쩐지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잃어버린 가족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일. 아들을 진정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 그 길에 내가 함께 서 있구나. 그리고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어머니이자 남편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남편의 비밀방에 있던 수십 개의 시계들, 그 시계들을 마주할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오르기도 하고 때론 두렵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데 노신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사모님, 이 시계들은 혼자만 품기보다 세상과 나누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오래 울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시계들을 모아 작은 박물관을 만들기로요.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시계를 다루던 남편의 삶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길 바랐습니다. 처음 준비를 시작할 때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내가 관장을 맡아도 될까?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두렵다고 물러설 순 없었어요. 저는 이미 무너졌다 다시 일어난 사람이고 이 일은 오직 저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라 여겼거든요. 아들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도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우는 이제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도 안정된 직장도 모두 잃은 뒤 고시원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한때는 저를 내쫓던 그 아이가 이제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일 정도로 새벽마다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탐욕으로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 변화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박물관을 지켜줄 관리인이 필요하구나. 지우야, 네가 맡아주렴. 아들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손끝이 떨리더니 마침내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어요. 어머니, 저 같은 놈이 이런 일을 맡아도 되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쌓아가야 한다. 그게 내 몫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너를 믿었듯 나도 믿는다. 그날 이후 아들은 박물관을 성실히 지켰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유리 진열장을 닫고 관람객들을 맞이하며 밤늦게 홀로 불을 끄고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철없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박물관의 관장으로, 그는 관리인으로, 우리는 함께 남편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영희 소식은 한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라져버린 듯 조용했죠. 그러다 수소문 끝에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도박 중독 치료를 받으며 어느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참 복잡했습니다. 과거 그녀가 제게 던졌던 차가운 말과 행동들, 그리고 저를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으니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다시 일어서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한번 보자. 며느리가 제 앞에 앉았을 때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기세는 사라지고 초라하지만 담담한 눈빛이 남아 있었어요. 한참 머뭇거리던 그녀는 결국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도박에 빠져 어머님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입니다. 제 욕심 때문에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가식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속마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네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죄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겠지. 우리 다시 시작하자.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저를 받아주시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물관에 청소일이 있다. 나와 지우가 함께 꾸려가는 곳인데 거기서 다시 시작해봐라.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야.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저도 찬성입니다. 아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느껴지시나요? 찢어지고 무너졌던 가족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감각이요. 물론 상처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요. 흉터는 평생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넘어져도, 잃어도 결국은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 가족이 선택한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시계 박물관 관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남편의 시계들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를 전하는 일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지요. 아들은 관리인이 되어 성실히 일하며 과거의 잘못을 하루하루 씻어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청소부로 다시 시작했지만 그 손길에는 뉘우침과 성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는 거요. 그것은 바로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울타리로서의 가족이었습니다. 오늘도 박물관 문을 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나는 끝내 그 뜻을 지켜내고 있다는 걸. 햇살이 유리 진열장에 반사되어 눈부신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어진 시간 속에서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려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